IB는 사실 유럽에서 시작을 했어요. 주재원이라든지 외교관 자녀들 해외를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대학교를 우리 아이들을 보낼 때 뭔가 인증된 어떤 커리큘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International Baccalaureate IB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IB 과정이 TOK라든지 Extended Essay라든지 Higher Level, Standard Level 과목들이 또 있고요. 커리큘럼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대학 갔을 때 좀 살아남을 수 있는, 선행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P는 이제 아시다시피 미국 베이스인데 AP도 이제 캡스톤이라는 게 있고요. 이그잼을 통해서 AP 그냥 콜스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궁금하신 게 그럼 어떤 게 강력하냐 이건데, 저희 학생들 토대로 데이터를 작업을 한 결과 확률적으로 IB 한 학생들이 훨씬 더 대학 가서 잘 버티더라고요. 이제 인터뷰를 학생들이랑 하고 보면은 AP는 과목이잖아요. 보통 AP 콜스들을 하시잖아요. AP 스태티스틱을 했다. 그러면 스태티스틱 통계에 대한 과목에 대한 것만 본인이 한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는 전공 과목에 스태티스틱이 없어요. 그러면 했던 게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보통 IB를 하게 된다면 자기 전공 과목을 일단 집어넣게 되겠죠. 학생들의 인터뷰에 야, 너 이거 왜 이렇게 점수가 잘 나왔니? 그러면 이제 IB 때 다 했던 거예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전공 과목에 대한 거를 IB 1, 2에 하이어 레벨로 했기 때문에 그 전공 과목을 대학교 1학년 때도 똑같이 배우기 때문에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IB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암기보다는 이제 토론, 그리고 그룹 활동, 프레젠테이션, 리서치, 발표, 봉사 활동 이런 게 고루고루 밸런스가 되게 잘 맞춰져 있어요. IB 디플로마를 받게 된다면. 그래서 그 학업량이 어마어마해요. 매를 좀 일찍 맞기 때문에 대학교 1학년 때 가면은 아무래도 살아남을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학에서 볼 때는 이렇습니다. 성적에 있어서 AP, 이그잼을 4점 이상 나왔을 경우에는 학점으로 인정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IB 같은 경우에 이제 하이어 레벨을 했을 때 점수가 5점 이상 나왔을 경우에는 대학교 학점 인정으로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희 토론토 대학에 학생들이 왔을 때 IB 거를 들었다고 해요. 학점 인정을 보면요, 보통은 맥시멈 3.0 크레딧, 다시 말씀드리면 1년에 5학점이에요 보통. 그래서 5 곱하기 4에서 20학점 졸업인데 5학점에서 3학점 정도를 줬다는 건 벌써 한 학기를 다 끝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학비로 치면은 거의 3만 불 정도의 절약을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근데 제가 여지껏 봤을 때 제일 많이 받은 게 2.5학점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에서 인정을 해줬을 때 9월 초나 8월 말쯤에 대학교 성적표에 떠요. 토론토 대학 같은 경우에 거기 보면 이제 IB로 무슨 과목을 했기 때문에 학점이 몇 학점 인정됐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받았다면은 내가 어떤 과목이 인정이 됐냐가 중요하잖아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코드 번호가 안 나와요. 근데 요즘에는 조금 규칙이 바뀌어갖고 코드 번호가 정확히 나와요. 그랬을 때는 학교에다 문의를 해갖고 정확하게 물어보시면 돼요. 이수를 내가 1학기 때 안 해도 되나요? 그거를 꼭 이메일로 보내셔서 기록화 시키세요. 항상 이제 대학교에서는 행정 처리할 때 기록이 중요해요. A분한테 물어보면 안 된다 그러고 B라는 분한테 물어보면 된다 그러고, 근데 어떤 분이 또 그만두셨대요. 그러면은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프로브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메일에 대한 기록들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인정해줬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IB나 AP를 했었던 학생들은 어떤 콜스 코드를 학점 인정을 받았는지 보고, 그게 만약에 내가 전공 과목이 있다 그렇다면은 그거를 레지스터 오피스에 물어보시고 이걸 정말 인정을 받았는지, 그렇다면 하지 않아도 돼요. 그 다음 선수 과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시간을 버는 거죠. 캐나다도 명문 사립들이 뭐 브랭스먼 토론토에 있어요. 거기는 이제 IB 학교고, 비샵이라든지 하버걸 아니면 애플비, 거기는 이제 AP고요. 그리고 세인트 마이클도 AP고, 국제학교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고등학교마다 장단점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아이한테 어떤 게 유리한지, AP로 가는 게 좋을지 IB로 가는 게 좋을지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제학교든 명문사립이든 캠퍼스 투어를 꼭 하세요. 현지 재학생 애들이 투어 가이드처럼 학교 시설들이나 설명을 하는데요. 어머님들이 이제 투어를 하시면서 가장 조심해야 하실 부분들은 학교 시설이에요. 시설이 너무 좋아서 혹하실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명문사립을 갔는데 승마장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는 승마에 전혀 팔 건덕지조차 없는 아이예요. 그러면 이건 필요 없는 거예요, 패실리티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가 어떤 전공을 할 거고 그거에 필요한 클럽 활동이나 엑스트라 커리큘러 지원이 되는지, 그
그 지원이 된다면 그런 패실리티가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좀 실질적으로 구분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문사립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인터뷰를 하게 돼요. 인터뷰할 때 저희가 많이 경험하는 게 뭐냐면 부모가 영어를 한다거나 가디언들이 이제 영어를 하면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학생들 인터뷰가 끝나고 나서 부모님이나 관리할 사람들을 따로 인터뷰해서 여러 가지 퀘스천을 해요.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 학교에 이 학생이 잘 맞는지를 파악하려고 해요.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어떤 교육관이 우리 학교랑 맞는지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질문을 하고요. 어떻게 우리 학교에 오게 되면 부모님들이나 가디언이 이 학생을 관리할 건지, 캐나다의 커리큘럼이나 이런 학교만의 그런 폴리시를 꿰고 있으면 더 좋다고 보시면 돼요. 승률이 올라가니까.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너무 그쪽에 리드 당할 필요는 없고요. 어떤 거를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고 거꾸로 질문을 해보세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리드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짜임새 있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쿨 투어를 쭉 하시다 보면은 졸업이랑 그리고 대학교 진학률이 있을 거예요. 하버드를 간다고 하면 하버드를 정말 우리 이 학교에서 몇 명을 보냈는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대학에서는 기록들이 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어디 출신들이 살아남을 확률이 몇 %다. 똑같이 평균 점수는 97이었어요. 고등학교에서 대학 갈 때. 그러면 이제 대학에서 볼 때는요, 아무래도 생존율이 높았던 고등학교를 더 쳐주겠죠. 그런 것들도 좀 자세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해에 그 학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학교가 한국 애들이 너무 분위기가 안 좋다, 12학년 거기 지금 완전 노는 애들도 있대, 이렇게 소문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한테 안 좋을까요? 내 아이가 들어가는 학년이 내년이에요. 근데 12학년 졸업하고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11학년이나 나머지 지금 10학년, 9학년 선배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스쿨 투어 할 때 현지 재학생 애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너희 학교 요즘 분위기 어떠니? 외국 애들 사이에서도 한국 애들이 좀 리더로서 리드를 하는 그런 그룹들이니? 이제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해요. 한 10명이 됐든 15명이 됐든 분명히 사립학교 기숙사 안에 한국 애들이 있다고요. 그 학생들이 회장 역할도 하고 외국 국적의 학생들, 여기 캐나다 학생들한테 우러러보는 그런 그룹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학교는 한국 학생들 이제 후배가 들어갔을 때 굉장히 큰 혜택을 받아요. 학교 생활이 편합니다. 그래서 학교의 전반적인 리드를 하는 그룹이 누가 있는지 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좀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국제학교 학생들도 관리를 많이 하는데요. 미국은 어차피 원서를 넣으실 거고 캐나다를 이제 거의 백업 형식으로 넣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 좀 아쉬워하는 부분들은 지금 12학년 애들이 원서를 넣는다, 캐나다 대학에. 그럼 미국 커리큘럼이잖아요. 베이스가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나 공대나 라이프 사이언스나 수학이 항상 들어가잖아요. 근데 AP 스태티스틱은 카큘러스 리콰이먼트를 충족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AP 스태티스틱을 하시면 안 되고 카큘러스 AP를 하셔야 돼요. AP 카큘러스 AB라든지 BC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준비를 안 해오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부랴부랴 11학년 때 저희가 컨설팅을 해보고 너 빨리 썸머 때 카큘러스 미리 해라, 이런 식으로 저희가 얘기를 해주는 경우가 종종 발생이 합니다. 캐나다 대학들은 이제 공식적으로 이거를 얘기하지는 않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대학교 1학년 애들을 관리하다 보면 더 잘 파악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성적표를 다 요청을 해요.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적표가 굉장히 종합적으로 있는데 그러다 보면 되게 우연의 일치처럼 어떤 학생은 같은 97인데 엔지니어링이 안 되고 어떤 학생은 되고,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럴까 하는 거를 추적을 해봤더니 약간 지역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엄연히 존재하는 것 같고요. 이거는 저희가 저희 데이터를 이용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공식적인 건 아니고요. 결국에는 이게 세금이랑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온태리오주가 80% 이상의 대학들이 다 포진이 돼 있잖아요. 그럼 공립학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런 공립의 대학들은 어쨌든 세금을 거치는 과정이 필요한 학교들이잖아요. 정부에서 지원을 해야 하니까. 캐나다도 부동산 비용이 높으면 그 어떤 일정의 포션만큼 프로퍼티 텍스라는 걸 내요. 재산세를. 그럼 그 재산세를 통해서 공립학교를 운영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가 학군이 명문이 되는 거고요.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온태리오주에 있는 대학들이면 당연히 온태리오주에서 세금을 냈던 학생들에 대한 혜택이 더 주어질 수밖에 없겠죠. 성적표를 보시면은 온태리오 에듀케이션 넘버, OEN 넘버가 있으면 온태리오주 학생으로 인정이 돼요. 유학생들도 OEN 넘버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를 온태리오주에서 다녔기 때문에. 이 학생들도 세금을 안 냈지만 온태리오 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점수를 놓고 경쟁을 한다. 여러 가지 다양하게 보겠지만 성적만 놓고 보는 과가 있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온태리오주 학생을 뽑게 돼요.
이 부분은 과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상위 레벨인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평균 카틀라인이 최하 94, 높다 하면 98도 못 들어간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성적이 다 인플레이션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이 학생들 뽑을 때 디퍼런스를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IB를 했다면은 피직스랑 케미스트리가 필수면은 이거를 SL로 했는 거보다는 하이어 레벨로 한 게 훨씬 더 이득이겠죠. 조금 더 내가 어렵게 공부를 해서 이만큼의 성취를 했어요 라는 표시를 해줘야 돼요. AP도 마찬가지예요. 좀 어려운 과목으로 AP를 해도 점수가 떨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어필을 하는 게 좋고, 근데 여기서 되게 조심해야 할 부분은 성적이 애매한 학생들이 괜히 도전을 하면 안 돼요. 내가 평균이 97 이상 달리는 학생이에요. 이 학생들은 하이어 레벨을 하던 AP를 하던 어렵게 해도 점수가 그게 나와요. 근데 점수가 90대 초반이거나 80대 후반인 애들이 어설프게 어려운 걸 하게 되면 성적이 더 떨어져요. 그러면 아예 대학 가는 것조차 더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실 때 학생 개개인의 성적을 보시고 좀 조심스럽게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시만 놓고 봤을 때 얼마나 성적이 융통성이 있냐가 중요해요. 어떤 학교들은 세메스터 1, 세메스터 2로 나눠져 있는 학교도 있고요. 국제학교 중에. 어떤 학교들은 T1, T2, T3 이런 식으로 가요. 그리고 각각 분리돼 있어요. T1 성적이 T2로 연결되지가 않아요. 이런 것들이 다 제각각이다 보니까 좀 통일화될 필요도 있고, 각각 성적표 나오는 또 시기가 달라요. 대학에서 보는 성적 시기는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봐야 하는 거는 이 국제학교에서 얼마만큼 성적에 대한 융통성이 있냐예요. 뭐 예를 들어서 프렌치 학교인 학생이에요. 여기는 20점이 만점이에요, 한 과목에. 근데 20점이란 스케일이 대학에서 물론 아는데 퍼센테이지 그레이드로도 있으면은 변별력을 저희가 가질 때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퍼센테이지 좀 바꿔줄 수 있냐 요청했을 때 학교에서 흔쾌히 해주시고, 그거를 또 성적표에 표기를 해주시고, 이제 그런 것들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원서 낼 때 얼마나 융통성이 있고 가이던스에서 협조적으로 나오는지, 그게 굉장히 또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추천서예요. 미국에 많이 이제 가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추천서를 굉장히 많이 이제 부탁을 하실 텐데, 캐나다도 그렇고 추천서에 대한 어떤 대안이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학교 입장에서도 뭐 100명이 요구한 100명을 다 써줄 수도 없는 거니까 성적을 보고 아 얘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겠다 하면 추천서를 써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추천서를 얼마나 잘 써줄 수 있는 학교냐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사실 캐나다에 있는 명문 사립들은 요청을 하면 웬만하면 다 써주세요. 성적으로 나누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게 또 캐나다 명문 사립들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성적표가 국제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학교들은 클래스 에버리지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본인이 점수가 97인데 반평균은 86이다. 아 그럼 굉장히 잘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또 상대평가냐 절대평가냐 이런 것도 좀 중요하고요. 반대로 이런 거는 표시가 안 됐으면 하는 사항들이 가끔 저희가 봤을 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리하게 작용하는 거, 그런 거를 이제 학교에 요청을 했을 때 흔쾌히 들어다 주시고 삭제해 줄 건 삭제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불이익을 줄 것 같은 게 있으면은 제거를 시키는 게 좋습니다, 대학 갈 때. 그래서 그런 거는 나중에 저희가 성적표를 보고 입시할 때 학생들한테 요청을 해요. 가이던스 가서 이게 가능한지 한번 물어보고 와라. 그런 식으로 하면서 대학교에 이제 필요한 자료들을 컬렉션을 하게 됩니다.